사실 저는 한반도의 북녘 땅인 저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해주소 하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 땅이더라고요. 자, 북한 땅에 태어나서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대 독재를 하는 북한 땅은 폐쇄가 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44km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은 반경 44km, 45km부터는 북한의 통행법을 제정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만든 그런 악법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악법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일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버님은 이제 고위직 단 간부셨습니다. 군 쪽으로 이제 별 하나를 달고 있는 원스타였었는데 저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이런 북한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를 맨날 부르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이 전화 한 통이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 친구가 김정일 표창을 받으면 아빠 저 친구 김정일 표창 받았는데 왜 나한텐 안 내려봤지? 그러면 아빠가 어딘가 전화를 합니다. 우리 딸 학교 이름 되면 그 다음날에 저에게도 김정일 표창이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너무 행복했고 내가 사는 북한 땅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내가 사는 북한 땅을 떠나서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충성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배운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를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아빠 엄마 말 끝나고 배운 게 퇴가소에서 배웠는데 아직도 유치원 낮은반 때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데요. 밥 먹기 전에는 그릇에 선생님이 밥하고 국물 같이 말아가지고 들어와서는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두 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친구부터 밥숟가락을 입에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나가서 했어요. 그러면 넣어주니까. 그렇게 어릴 적부터 세뇌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9살 되던 해에 김일성이 죽게 됩니다. 1994년도 7월 8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일성이 태양이라고 배웠습니다. 유일한 신이고 그래서 북한 땅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산다고 배웠거든요. 네, 여러분들 공감 안 하시네요. 네, 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 나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김일성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 수령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야, 번영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일성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뉴스를 듣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난 죽을 거니까 앞으로. 네, 9살에 죽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니까 아빠께서 왜 그렇게 우냐고. 아니 수령님이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이젠 태양이 없어졌으니까 곡식도 태양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고 우리는 계속 밤에서만 살아야 되고 대낮에 못 살지 않느냐 해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고 울었더니 아빠께서 가만 냅두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순간에 배신감이 확 들더라고요. 9살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태양이 뜨냐고. 우리 수령님이 태양이라고 했는데 왜 떴냐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님이 계신답니다.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뻥치고 있구나. 사람이지 무슨 태양이 너. 그래서 9살부터 살짝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공개 처형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 공개 처형을 갔는데 제가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시는군요. 높은 데 올라서서 제가 키가 1m 55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 때도 작았습니다. 근데 처형을 할 때 키 작은 학생부터 앞줄에 세웁니다. 보지 못할까 봐 그 공개 처형 현장을. 그래서 제가 제일 앞줄에 키가 작을 때는 좋더라고요. 항상 그런 데 앞에 서는데. 근데 결국 그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네, 처음 아마 제가 봤습니다. 처음 첫 공개 현장을 봤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총살을 했는데 다른 죄는 알겠는데 사람을 인육 사건이 있었고 그때 그런 거 총살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데 대한민국 드라마를 봐서 유포한 사람이 또 총살이 됐습니다. 그게 1990년도 중반, 후반 넘어갈 때고요. 북한 사람들이 아사로 200만 명씩 막 굶어 죽어 갈 때라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하면서 총알 정치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냥 뭘 잘못하면 세워놓고 총살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나도 죽겠는데 무섭네. 이렇게 공포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어린 저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 현장이 십자가 말뚝을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을 묶어서 총살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를 했다는 사람이
뭐 300 몇 편을 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살을 하는데 중학교 때 그거 보고 와서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딸 봐보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원하는 거는 모든 것 들어주시는 분이고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드라마 보면 왜 사람을 죽여? 한국 드라마에 과연 뭐가 들어갔길래 왜 죽였다는 말은 안 돼 왜 사람을 죽이지? 그랬더니 아버님이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하니까 제가 그때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니까. 그래서 제가 졸랐죠. 한국 드라마 좀 보게 해달라고. 그거 보면 죽인다는데 신기하게 하지 말라면 궁금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께 자꾸 졸랐더니 아버님께서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거는 남조선 계리군들이 북한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다. 실상이 아니니까 잘 들어라 해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의외로 너무 재밌게 보셨습니다. 아버님도 처음 그 드라마를 보셨는데 그리고 제가 아버님이 자 이제 궁금증 풀렸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풀렸어요.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 드라마에서는 김일성 찢어 죽여라 뭐 이런 말을 해서 그거 본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사랑 네, 송승헌이랑 막 사랑 얼마면 돼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성혜교가 막 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막 여자들이 미니스커트에 오픈카에 막 이러고 다니는 내가 알던 남조선과 전혀 다른 남조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녘동포는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쌀도 아껴서 전 미국의 식민주의로 살고 있는 남녘동포를 해방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꼭 자나깨나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막 남녘동포들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찢어졌는데 그 남녘동포들은 제 생각은 하지 않고 오나로 사랑만 했었더라고요. 드라마에서. 사랑 계속 사랑.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사람이 사랑하는 거를 보는데 죽이려고 그러지? 아빠 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편 더 보면 이해할 것 같아 그랬어요. 더 보고 싶어갖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데 아버님께서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천국 계단을 보게 됐는데 저는 태어나서 아버님이 눈물 흘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너무 놀라서 돌아봤더니 왕별을 다신 아버님께서 주책을 잃으시고 남조선 드라마에 빠지셔가지고 저보다 더 감개무량해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막 눈물 막 바다가 되고 그래서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참 괜히 드라마 가져오라고 했다. 아버지의 그 못난 모습을 제가 보게 됐고 아빠 보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빠 드라마 보면 왜 그렇게 울어요? 그 남조선 아이들이 드라마 하나는 잘 만드는 것만 그래 이렇게 하시면서 영화는 영화대로 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조선이라는 그 실상 내가 그랬죠. 우리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 아빠. 나라에서 이거 보지 말라는 이유는 나라에서 거짓말 했던 게 뽀록 날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닐까? 이랬더니 아빠께서 정답을 얘기 안 해주시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 얘기는 밖에 가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버님한테서 먼저 아버님 덕분에 한국 실상을 드라마로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실제 와서 봐야 되는데 영화에서만 보니까 드라마에는 누구만 나옵니까? 재벌 3세만 등장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딱 생각했죠. 나도 진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쯤은 재벌 3세 한 세 놈이 와서 막 다야반지 하면서 막 구애를 할 텐데 사실 안타까운 건 그거였습니다. 재벌 3세를 못 만나서. 근데 실제 한국 와서 지금 제가 6년 차가 됐는데 재벌 5세 뒷공무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은 알게 됐는데 그때는 네 그게 다 한국 사람들은 다 한 집 건너 하나씩 다 재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은 돈 없는 여자 엄청 좋아하잖아요. 영화 드라마에서는. 유학 공부하고 오고 예쁜 여자들 다 싫다고 그러고 사차원 막 저 같은 이런 아이들 막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는 막 환상이 막 이만큼 커져 있는 데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안 세는 거 아시죠?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명절인지 모르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12월 25일 오늘 무슨 날이지? 곧 이틀만 있으면 북한 헌법절이었습니다. 12월 27일. 그래서 27일이 헌법절 아래예요, 아빠? 그랬더니 전 세계가 맞이하고 놀고 있는 경사롭게 맞이하는 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지. 근데 너는 좀 알려줘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지 말되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다 라고 하셨는데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야 제가 무슨 경이롭게 맞을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뭐지? 갑자기 아빠는 왜 꼬부랑말을 쓰고 이러지? 아빠 보고 아빠
한글로 조선말로 번역해 주세요 했더니 성탄절이라는 날이란다.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날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날은 4월 15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김일성 생일. 근데 또 다른 성스러운 인간이 또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왜? 어떻게? 라는 이야기를 동화처럼 성모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성령으로 잉태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어머니가 그때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애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현실 같지 않아서 재밌었습니다.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했고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 너는 믿겨지냐? 이러면서 아빠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 내가 모조리입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거짓말이 재밌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짓말같이 느껴주는 동화가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짬만 있으면 그 성스러운 인간 얘기를 좀 해라. 그러면서 아버님이 오늘 몇 년도게? 그러면 아버님이 엄청 잘난 척을 하셨습니다. 몇 년도게? 1998년 12월 25일 이러면 그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지로부터 1998년이 흘렀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순간에 소름이 막 돋으면서 이거는 왠지 밖에 나가서 말하면 온 집안이 그냥 아우지 탄광으로 끌러갈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영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께서 말리셨고.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딱 한 가지 제가 아빠가 계속 믿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빠는,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님이 신앙이 있으셨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말을 안 하고 아버님이 49세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없을 때 임종을 하셨는데, 자꾸 성령으로 잉태한 거 믿냐고 자꾸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어느 나라인 줄 아니? 미국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잘 알고 있네.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안 좋을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미국 놈들 머리 좋으니까 자꾸 온 세상 다 통치하고 살잖아요. 북한에서 미국이 전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손에 지락 펴러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게 그 온 세상을 지락 펴러가고 돈 많고 잘 사는 나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너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아빠, 우리나라는 몇 번째로 잘 살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나라 제일 못 살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한울음 프로고 내 마음 즐거운 게 우리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제일 못 산다는 말에 정말 심장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제일 못 살 수 있느냐. 아빠가 드라마 안 봤어? 드라마? 드라마야. 아이들 한국 애들 사는 거 보라고. 삐걱번쩍한 데서 살지 않냐고. 좀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살짝 깐첩인가? 반동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절대 깐첩이 아니시다 라는 이제 신심을 가지고 그 정도의 이제 신앙 지식이 조금 있었어요. 누구도 모르는, 북한의 누구도 모르는 12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대학에 가고 이제 중학교 오막교사를 하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간암에 오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린 나이에 이제 빨리 이제 일을 잘 하셨어요. 근데 빨리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건강 상태로 48세에 아버님이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한국 와보니까 암 오시면 웬만한 치료가 되더라고요. 암이 치료가 된다는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북한은 암 하면 몇 기, 뭐 말기, 1기, 2기 뭐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암이라고 하면 불치병,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병원에서 집에 보냅니다. 가족들과 운명하라고, 시간 잘 가지고 있으라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버님이 일찍 이제는 돌아가시게 됐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돌아가시 전까지 편하게 가시려면 모르핀이라는 주사를 북한에서 이제 진통제로 놔줍니다. 근데 그 주사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주사를 맞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버님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좀 편하게 가실 거를 바래서 제가 중학교 오목교사를 한 3개월을 했는데, 제가 이제 효도를 해서 그 약을 사드려야 되는데 한 달 월급이 1,500원이었어요. 북한 돈 1,500원. 그러면 지금 한국 돈으로 170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을 500원짜리 생기면 우리가 저금 통장에 갖다 넣잖아요.
그냥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설매 간증 들은 다음부터는 500원짜리 들고 가면서 북한의 중학교 우목교사 3개월 월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딱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작은 돈을 내가 딱 받고 네, 지금 아버님께 그 모르핀 쳐서 한 대는 6,000원이었습니다. 누구 어떻게 그걸 사드립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자본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전에 사회주의를 하면 1,500원 한 달 동안, 오후에 개인 교습을 하면 4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당 100불씩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코디언이랑 피아노를 또 잘 치는 이런 또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꼭 찬양을 할 텐데 그 기술로 돈을 벌었는데 진짜 그때 느꼈습니다. 북한은 원래 개별 교사 못하게 돼서 레슨을 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다 쉬쉬하면서 북한 치맛바라며 나만 못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거의 저도 어려서부터 다 개별 교사를 받아서 이제 아코디언이나 피아노를 배웠듯이 커서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똑같은 한 달이라는 시간에 오전에 사회주의를 하면 1,500원, 오후에 자본주의를 하면 400만 원. 따라서 자본주의는 과학이다. 네, 딱 느꼈습니다. 이 자본주의 맛을 딱 들였는데 이게 맛이 고기까지 가야 되는데 더 가버렸습니다. 어떠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이래서 제가 400번은 여자입니다. 어깨 힘냈더니 아이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저기 두만강 사품 치는 두만강을 넘으면 한 달에 2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가 이렇게 넓어져 갖고 자본주의에 너무 맛을 잘못 들여가지고 제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두만강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님께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거짓말했죠. 중국 간단 말 안 하고 3개월만 돈 벌고 나오게 해준다고 해서 그분 말대로 따라 나서고 아버님 보고는 친구 할머니가 아파서 간호를 가야 되니까 3개월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아빠보다 더 힘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태클 안 거시고 눈치 까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일어나시지도 못하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일어나셔서 저를 바래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서 아빠를 보면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아서 혹시 3개월 후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도박입니다. 그래서 돌아 안 보고 눈물 절절 흘리면서 직진으로 아빠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두만강을 넘어서 정말 두만강 넘는 거 쉽더라고요, 여러분. 인민군 저 국경경비대한테 300불을 주니까요. 업고 건너더라고요. 업고. 왜냐면 300불이면 북한 돈, 지금 한국 돈 3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36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35만 원으로 봐도 8배로 보시면 됩니다. 북한 돈으로면 약 뭐 한 250만 원 넘어요. 근데 인민군 월급이 170원인데 250원을 주는 이 고객님께 충성하겠습니까? 170원을 주는 김정은에게 충성하겠습니까? 네, 인간은 계산적이라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계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업고 넘기더라고요. 그때 300불이었죠.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이 돼야 넘습니다. 네, 강남의 땅값도 아니고 두만강 물값이 경계선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탈북민들이 자유세계로 계속해서 넘어오자는 수요가 높아졌다는 이제 관점으로도 보이겠죠. 그때는 싸게 넘었습니다. 첫 번째. 2006년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됐는데 3개월 후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던 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저는 중국 시골에 어느 시골에 이제 팔려가게 됐습니다. 신부로.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려면 내가 너무 사랑하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해라서던가 뭐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는데 둘 다 아닌 말도 안 통하는 그것도 양을 치는 한 양 300마리를 치는 그런 양똥과 소똥이 가득가득 넘치는 아주 짐승똥 냄새가 그냥 온 천지를 진감하는 그런 시골 동네로 제가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원하지 않는. 그때 알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인신매매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깥 세상은 북한만 떠나면 다 삐까뻔쩍한 데서 이제 송승헌이 같은 남자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선택을 했으며 지금 다시 돌아가려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두만강을 넘어서 일주일간을 기차 타고 어디론가 간 곳이 제가 시집간 곳인데 제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북한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는 줍니다. 보내는 주는데 북한 땅에서 저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감옥 보냅니다. 죽이지는 않는데 죽기보다 더 지독스러운 감옥에 보내면 생존율이 30-40%입니다.
뭐 죽으라는 거구나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빠하고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감옥 가는 꼴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22살에 제 나이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돈 좀 더 많이 벌어보자던 게 뭔 그렇게 잘못이라고. 네, 그래서 혼자 온 밤 생각하다가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안 죽으려고 했고 어떻게 하나 내가 살아서 요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그러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세웠습니다. 북한은 돈을 카드에다 안 넣고 은행에다 안 맡깁니다. 집집마다 땅에 파서 묻거나 김일성 이제 초상화가 있는 벽을 따가지고 저희 아빠가 부정부패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달러를 많이 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상화 옆에다가 딱 까고 돈 넣고 싹 종이 바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여기도 초상화를 안 거네. 난 중국은 거는 줄 알았는데 중국도 초상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돈을 훔치자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목표였고, 훔친 다음에 아버지 곁으로 도망가리라 이런 생각을 탁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훔치려면 돈이 어디 있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막 사이가 안 좋을수록 나한테 불리하겠더라고요.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중국말을 탁 해버렸습니다. 제가 엄청 영리한 거 여러분 모르시죠? 네, 제가 워아이니, 빠바, 마마 이렇게 세 단어밖에 모르는데 그걸로 다 문장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워아이 마마,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신랑감도 얼굴을 못 봤어요. 신랑감도 없는데 그냥 며느리도 사들인 겁니다. 그래갖고 사랑한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걸 알아듣고 막 우시면서 저를 포옹하는 거예요. 후에 제가 중국말을 통해서 시어머님 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무서워서 떨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연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셨답니다. 그러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 잘해서 용돈이라도 하나라도 뭔가를 내가 훔쳐서 넣어야 되니까 아빠 엄마 막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발 씻기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암이 오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님의 발을 평생 한 번도 내가 씻겨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내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의 집 아버지 어머니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씻을 때는 막 콧노래 부르며 씻고, 그리고 돌아서서 가서 울면서 물을 버리고 한 보름을 했을까요? 아빠 엄마께서 제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돈 좀 훔치려고 그랬거든요. 현찰을 어디다가 뒀는지 좀 어떻게 눈치 깔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제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아빠께서 막 자기가 씻겨준다고. 어떻게 네가 계속 씻겨주겠니? 우리 아들도 25년까지 키운 내 아들도 한 번도 발을 안 씻겨줬는데 네가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겠니? 해서 아빠께서 발 씻겨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머님께서 또 막 자기가 한다고. 근데 어머님이 더 세세요, 아버님보다. 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절대 여자보다 남자가 센 게 없는데, 중국에 오면서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세더라고요. 한국도 똑같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님께서 막 자기가 발을 막 씻겠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거기서 중립을 딱 섰죠. 자, 싸우지 말아라. 오른발은 아빠 거, 왼발은 엄마 거. 자, 이제부터 씻어라. 네, 근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속에서 이제 바디 랭귀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행동으로. 정이 들고 시작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정을 주면 큰일 나잖아요. 아빠의 임종을 못 보고 여기서 왠지 썩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성신 차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깊이 잠든 새벽 2, 3시에는 나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알라고. 북한에서는 변속한이라고 하는 화장실 같은 거 밖에 야외 변소 그쪽 주변에 좀 잘 숨기거든요. 그렇게 팠는데 약 3개월을 팠는데 없었습니다. 1원도. 후에 알게 됐던 게 카드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만 있으면 돈을 뺄 줄 알았는데 거기 또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4자리. 네, 하여튼 내가 이제는 마음을 먹고 이 집에서 저한테도 통장을 맡길 수 있을 때쯤 제 몸에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배에 놓고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임신부, 중국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북송이 되면 강제 낙태를 시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나가니까 중국에서 애를 떨구고 뭔가 방법을 좀 취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높은 곳에서 계속 소파에서 떨어지고 사람이 없으면 계속 떨어졌는데 저만 떨어지고 아기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9개월이 됐는데도 아기가 안 떨어지고 배는 점점점 불어나고 이제 막달인데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인생이 끝난다. 뭐 이런 얘기 아마 여성분들께서는 내가 막년에 내가 아가씨 때는 어째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아가씨 때 몸매 S라인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왠지 이제 이 애를 낳으면 오도가지 못하고 애한테 딱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막달이 됐는데 최후의 순간,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라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를 목표로 삼고 시아버님께서 오토바이 타고 탁 내렸을 때 오토바이를 잡아 타고 그냥 진격했습니다. 네, 앞에 밖에 나가면 사고가 크게 나면 바깥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서 집 앞마당이 넓었습니다. 그래 앞마당 벽에 갔다가 딱 추돌 사고를 냈는데 아주 큰 사고가 났죠. 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애가 떨어지라고. 피가 줄줄 나고 엉덩이 다 찢어졌는데 아기는 그냥 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아기 낳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20일을 제가 당겨서 낳습니다. 사고가 나다 보니까 양수가 터져서 애는 숨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서 잠자고 눈을 떴더니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아이가 바깥 세상으로 살아서 나왔다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실제 그때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 엄마 아빠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어쩌다가 중국 아이를 낳게 됐으며 어쩌다가 내가 중국 한족의 와이프가 돼야 되느냐 막 이런 막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문을 여시더니 정신 들으셨네요 그러시더니 이거는 다 한족말로 해주신 걸 제가 번역하는 겁니다. 문을 열더니 아이를 안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싫었습니다. 진짜로 그 아이를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왠지 걔 때문에 내가 뭔가 이제부터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고 그래서 아니요!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인간성 없는 여자로 보일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세요 했더니 선생님이 아이를 가지고 온다고 밖에 나갔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제 몸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고생한 제 딸 아이를 안고 들어오시는데 아기는 천사라고 했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기가 무슨 천사입니까? 아기는 잘 때만 천사죠. 네. 문을 딱 열었는데 애가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순간 저도 빡쳐가지고요. 왜 네가 나한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가오시면서 어머니 팔을 펴세요. 그러니까 팔을 펴야 애를 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은 너무 일단 굳어져 버렸고 온 두 손이 가슴에 와 있었습니다. 애를 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팔을 폈더니 막 우는 아기를 제 팔에다가 딱 눕혀놓는데 순간에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세상에 태어나서 4시간밖에 안 된 이 인간이 요 작은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냄새를 맡고 울음을 그치고 미소를 싹 짓는 겁니다.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4시간밖에 안 된 아이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 22살, 23살이 무슨 그렇게 큰 벼슬자리라고 내가 그 나이에 아이 낳는 게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비도덕적인 거고 그 아이 엄마가 되는 게 뭐가 죄되는 일일까? 이 아이도 세상에 빛을 본 4시간밖에 안 된 아이도 지 엄마를 알아보고 울음을 그치는데 지 자식에 대한 모성애 없이 아이를 그렇게 천대했던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뭐 있다고 내 인생 뭐 있다고 너무 애기가 이쁜 겁니다. 내 새끼가 너무 이뻐서 이제는 다시는 너와 헤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너를 꼭 엄마 북한에 나갈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때 벌써 아버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근데 저는 그래 다 접고 내 너만 잘 키우리라. 그러고 집에 3일 만에 퇴원을 해서 들어왔는데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행복이 오더라고요. 행복하는 건 정말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똥냄새, 소똥냄새, 양똥냄새가 그렇게 지겹더니 그 냄새가 그렇게 막 혀가 열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여니까 그 냄새가 쑥 들어오고 오이를 따서 씻어가지고 된장물에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그다음 모든 게 막 너무 행복하고, 이거 오줌을 싸는데 오줌을 싸도 행복하고, 똥을 싸도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고, 똥도 너무 예쁜 거, 너무 예쁜 거예요. 별거 없구나.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뭐 성승원이 같은 남자하고는 못 살아도. 그래서 요렇게 내 새끼, 나만 바라보고, 젖꼭지 물고 빵긋빵긋 웃는 내 새끼랑 이렇게 살면서, 까짓거 오이 뜯어 먹으면서 열심히, 중국에서는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살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북송이 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딱 한 달이 될 때, 제가 2006년에 도망간 걸 넘고 2008년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중국 2008년 올림픽 때 허구 조사한다고 막 엄청 난리였습니다. 그럴 때 김정일이가 후진타오 주석이 할 때 김정일이 2008년도 중국에 와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인신매매로 중국 전역에 팔려서 고달픈 삶을 보내고 있다. 딸들을 조국에 보내달라. 우리 장군님께서 이딴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후진타오가 감동 다 먹어가지고 북한 여자들 싹쓸이 잡아갖고 애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여자들 다 북송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때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경찰들이 너는 그래도 복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네 장군님께서 너네 다 용서해 줄 거야. 말했어. 너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더라 장군님이. 그래서 잘해줄 거야 해서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딱 나갔는데 장군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냐면 저희에게 남자 교도소 옆에 여자 교도소를 대량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비법 월경자들이 위한 법이 없었습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1948년도 이때 만들었던 법, 45년도 이때 만들었던 법에는 비법 월경자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하고 그 법을 안 만들었는데 너무 최근에 많아지니까 갑자기 233조라는 법조를 만들어서 5년의 징역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장군님 사랑으로 잡혀가지고 5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은 감옥에 5년씩 안 갔어요. 감옥에 갈 수 있는 법규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순실 언니라고 이만갑에 나오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언니는 9번 잡혀나갔다 왔는데 감옥 교도소에 못 가봤습니다. 그땐 그런 법이 없어서. 근데 저는 한 번 나갔는데 바로 5년 감옥에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야만적인 아버지를 뒀구나. 너희 아버지께서 김정은 일이 자기 딸들을 보내라고 했대요. 어느 아버지가 고생하고 나간 자기 딸이 남인의 나라에 팔려가서 개고생하고 왔는데 감옥에 넣는 세상 또 그런 아버지도 있대요. 원래 저는 인정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5년을 살게 됐는데 쉽지 않습니다. 8평방 되는 곳에 100명에서 150명이 살아야 되고 1년 365일 동안 기름 한 방울 없고 고춧가루 한 번 없고 반찬이 없고 국이라고 해서는 멀겋게 그냥 김치라고 말하기도 좀 김치도 아니죠. 한국 김치를 보니까 이제 빨간 양념 안에 배추가 빠져 있더라고요. 발라 있지 않고. 그렇게 새빨간 김치는 한 번도 5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냥 발로 막 절여놓은 떡잎을 절여놓은 그런 시래기가 한 점, 두 점이 들어가면 국이 전부였고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간이 짭조름하게 맞으면 좋을 텐데 간이 짭조름하면 사람에게 힘이 생겨서 도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간도 없이 속에서 털이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영양실조가 왔을 때 가장 큰 독약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그 소금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영양실조가 와서 영양실조 3도가 오면 사람 몸무게가 뼈무게밖에 안 나요. 30kg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죽기 전에 간을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소금이 정말 왜 금인지 배고파 봐야 알거든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게. 근데 그 귀한 소금이요. 그 소금 한번 먹고 죽어보는 게 소원이라서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거 먹고 일찍 죽는 게 나은 거예요. 평생 하루 더, 한 3일 더 살겠다고 소금 안 먹는 것보다. 그래서 소금을 막 한 줌씩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소금 한 줌 먹으면 얼마나 짭니까? 그렇게 달답니다. 그렇게 달고 먹으면 몸이 빵빵 불어서 다음날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내 동료들이 하루에 몇 명씩 죽고 생존율 30-40%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동료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거기서 끝까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다지 그 사랑하는 내 딸을 내 몸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딸의 엄마를 나를 선택했는지를 알겠던 게 내가 그런 고난을 받으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눈을 뜨면 다른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았고요. 기가 빠져요. 울고 나면. 그래서 눈을 탁 떴는데 저 사람은 죽고 내가 살았으면 감사합니다. 누구한테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오늘도 엄마 있는 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면 딸과 같이 있진 않지만 살아있어야 딸을 만날 거니까 애가 엄마 얼굴을 모르니까 애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10달 동안 못쓸 짓을 다 해서 이제 좀 제대로 엄마 짓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고난이 닥쳐와서 울면서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그냥 다 뜯어먹고 겨울에는 뭐 막 냉수마찰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마 근데 정거리에서 냉수마찰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영하 3, 40도가 되는 정거리 교화소에 제가 있었는데요. 수건을 가져다가 물에다가 적셨다가 빼면 수건이 동태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막 나무 찍다가 온몸이 열이 날 때 막 영하 30도로 돌개바람이라고 윙윙 불거든요. 그때 우동 까고 막 냉수마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감기 안 옵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교도소를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제가 교도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기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스라고 하는 한국에도 사스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화소에서는 열병이라고 불렀는데 그 병에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80명이 1200명 중에서 80명이 그 병에 걸려서 병방을 따로 내고 약도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방에 들어가면 죽어서 시체로 나와야 됩니다.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게 됐고 저는 감옥에 와서 3개월 만에 죽어야 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다 열이 40도 이상이 나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8평 정도에 한 80명이 앉아있는데요. 아지랑이 막 피어나는 것도 각자 열이 40도가 넘으니까 윙 하면서 아지랑이 막 피어나는데 앉아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내 아이는 평생 엄마 얼굴 모르는 그 엄마 없는 아이로 자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라도 어디서라도 최선을 한번 다 해보자 싶어서 약을 줬는데요. 알약도 아니고 이렇게 저는 아직도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이름도 모릅니다. 바게스에다가 시커먼 바게스에다가 막 뭐 볏짚 같은 것도 막 띄어있고 하는 시커먼 물인데요. 너무 썩어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열물까지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사기에다 그 약을 뽑아서 입을 아 하고 벌리면 이제 목젖 안으로 싸주거든요. 근데 그걸 안 먹어요. 먹으면 다 토해버려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하루에 8번을 먹었습니다. 8번 먹게 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딱 한 번인데 안 먹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먹고 안 먹는 사람 옷을 빌리고 또 가서 줄 서서 또 먹고 또 가서 줄 서고 또 먹고 80명이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거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열이 나서 먹지 못한다는 그 밥. 북한 교도소의 밥은 30%가 옥수수고 70%가 밀겹니다. 밥이 푹신푹신해요. 영양가도 없는 그 밥을 계속 씹는 게 제 일이었는데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36도 5부 열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 80명이 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 코로나 환자인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왔는데 근데 혼자 거기서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 시커먼 물을 먹고 7번 8번씩 먹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간수에게 저 지금 열이 안 나는데 집어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체온계를 가져왔는데 체온계 5개를 가져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했는데 그냥 36도 5분 거예요. 그래서 80명 그 감방에서 살아서 나온 건 제가 최초 1명이었습니다. 네, 아멘님. 거기서 나오면서부터 저는 뭔가 모를 자신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살아났는데 내가 설마 다른 데서 못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서 그 이후로부터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5년 거기서 견디어내가지고 이제 출소를 합니다. 만기로 출소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마중을 나오셨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저를 끌어안으시고 반가워하지도 않는 중국 땅으로 다시는 가지 말아라. 너무 마음이 아팠죠. 5년 동안 딸을 그 감옥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빨리 집으로 가자고 손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퇴소하는 날 살아서 빨리 뛰어가야지 딸한테로. 내가 있던 교도소가
함경부 또 회룡에 위치하고 있는데 걸어서 4시간이면 두만강 앞으로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면 감시가 2중 3중으로 붙어서 저는 나올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너무 미안한데 엄마는 나를 25년이나 키워줬잖아. 우리 딸은 내가 한 달을 딱 키웠어. 엄마도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나한테도 딸이 소중하니까 이것만 엄마 얼굴 다시 못 볼 줄 알지만 나 좀 보내줘 라고 울었어요.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그래 어른이 참아야지. 어른이 참아야지. 할머니가 참아야지. 가. 근데 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절대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 엄마가 또 살릴 거야. 엄마가 너 감옥 들어간데도 또 살릴 거니까 이게 이제 네 운명이니까 새끼를 거기다 놔버렸으니까 또 가야 되는 게 운명이니까 엄마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서고 이제 어머니는 법정에 가면 엄청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딸 어떻게 했냐고 하면 어머님은 아마 내가 뭐 어쩌는 소리 딸이 없어졌더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머니 추궁을 받는 걸 뻔히 알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몸은 벌써 두만강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수영을 하고 두만강을 딱 넘어서 저는 자신감이 이만큼 부풀어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별로 잡힐 일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넘어서 택시까지 세워서 택시를 타고 연길 톨게이트를 빠지는데 경찰이 연길 톨게이트 앞에 쫙 다 막아선 겁니다. 오늘의 출소에서 오늘의 두만강을 넘었거든요. 그날로 잡힌 겁니다. 아니 뭐 귀신이고 칼로니 왜 잡았지 보니까 제가 2006년도 넘어올 때는 중국 쪽에 야시경 카메라가 없었는데 감옥 가서 한 5년 살고 2013년이 돼버렸더니 그때 카메라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나오는 게 다 찍힌 거예요. 찍히는 것도 모르고 숨었다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송이 됐는데 18일 만에 북송이 됐습니다. 중국 감옥에서 18일 동안 있는데 18일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안 믿었습니다. 교회 이런 거 모르고 예수님 듣기는 했지만 잘 안 믿었는데 제가 기도했던 이유는 제가 출소하기 전날에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분이 계셨어요. 같은 저와 똑같은 범죄인데 근데 그분이 제 귀에다 대고 혹시 너 또 중국 갈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다고 하면 이 여자가 가서 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장군님 받들고 영원 묵을토록 살 거라고 그러면서 그날에 탕복했거든요.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제 귀에다 대고 만약에 가다가 너 잡히면 기도해. 네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마지막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꼭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 앞에 말이 너무 길었어요. 딱 한 번밖에 말을 안 하니까. 그러고 갔는데 저는 막 너무 그 언니가 짜증났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인데 어디 가서 저러고 다니다가 잡히면 그 언니 가형이거든요. 아니면 가형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감옥에서 만약에 예수님 얘기했다고 그럼 총살이죠. 나 그 사람이 너무 신경질 났어요. 짜증났고. 내 좋아하는 사람이 살아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딱 잡히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언니가 괘씸한 거예요. 괜히 잡히면 혹시나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잡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혼자 감방에 앉아서.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면 내가 제일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 나부터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 기도보다 내 목소리가 좀 더 빨리 소리가 높아서 하나님께 전달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니 중국 경찰이 막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지금 제가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무슨 거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나 좀 정신 나갔어. 그냥 그러고 말았죠. 중국도 이제 교회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나 지금 정신 나간 것 같아. 그냥 그러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3일을 기도했는데 뭘 안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안 한 거예요. 뭔가 한 3일을 했는데 계속 뭔가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멘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계속 머리를 짜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안 듣는 척하면서 들은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막 소리를 아멘! 내가 지금 제일 급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딸 한 번만 보게 하고 죽게 해달라고. 내 목숨을 낼 거니까 우리 딸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예. 한 번 보게 하고 죽게 해달라고.
지금 아이가 지금 이만큼 컸습니다. 애랑 통화하다가 잡혔거든요. 애가 막 오는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북송이 됐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매일 하다가 북송이 됐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 변방대, 화령 변방대에 제가 북송된다고 막 기분 좋게 내려가더라고요, 꿈에서. 근데 꽃바다가 펼쳐진 거예요. 근데 기분이 괜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북송된다니까 룰루랄라 내려갔는데 북송이 되면 이번에 가면 제가 10년이에요. 5년 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형 10년. 10년이라서 이제 아싸라 10년 이젠 죽었지. 그때 제 몸무게는 35kg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10년 하면 죽지.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참아 자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살지 않을까라는 희망. 내가 그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 설레면서 있는데 보이브에서 저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야, 감옥 그 나온 날로 뛰어갖고 그날로 잡힌 운수 안 좋은 년이 누구니? 이렇게 하고 그 보이 부장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답니다. 그날로 잡혀고 또 그날로 이렇게 나온 아이는 그러더니 야 진짜 아니 똘똘하게 생긴 애가 왜 이렇게 자주 잡혀? 이렇게 보이브에서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를. 그래서 전 치조받으러 들어갔는데 치조실에 들어가면 보이브 치조원의 얼굴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딱 낮추고 들어가지 않으면 맞아야 돼요. 매 맞기 싫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는데 앞에 사람이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왜 흐느끼지? 순간에 머리 들어 하는데 알았어요. 누군지 그 사람이. 대학 때 저랑 함께 같은 대학을 다녔는데 저를 짝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짝사랑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면서 제가 모른 척 했었거든요, 그분. 너무 놀랐고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나 보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뭔가 도움이 될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거는. 정말 제 생각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분이 저를 도와서 재판에 넘어가면 10년 가는데 보이부 단계에서 탈출을 시켜주셨습니다. 탈출을 시켜서 그날로 넘어오면서 쥐약 안불이라는 거를 제가 달라 그랬습니다. 이제 잡히면 내가 죽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살렸으니까. 쥐약을 안 주면 방조를 안 하겠다, 안 나가겠다고 해서 이분이 쥐약을 저에게 안불 3개, 빨간 안불 3개를 주셔서 안불을 아예 뚝고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냥 잡히면 그냥 마셔버리려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대한민국 명랑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봤는데 그거를 알았더라면 이제 미리 제가 잡히지 않았을 거를 이번에 목숨을 딱 걸었더니 아예 성공을 해갖고 2014년도 3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에까지 입국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 제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하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국을 2번째 탈북 보이원이 나를 살려줘서 넘어왔을 때 제가 중국 땅에서 제일 한 3일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잡혔잖아요. 이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거 이제 아니까 절대로 택시 부르면 안 되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딱 봤더니 10분 후에 진짜 경찰차가 제가 이제 나왔던 곳으로 빙빙 돌더라고요. 저는 앞에 중국 쪽 산에 올라가서 탁 내려다보면서 놈들을 구경했습니다. 좀 있다가 없으니까 그들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산에서부터 3일을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하다가 오른쪽 왼쪽 하다가 왼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서 3일 만에 도착을 어디론가 갔는데 굶고 3일을 꼬박 걸으니까 사람이 마지막에는 힘이 들어서 못 걷겠더라고요. 어느 한 인가로 내려와서 잠이 살짝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다. 중국어가 되니까. 인가가 17개 정도 인가가 있는데요. 어떤 한 집 앞에 와서 제가 잠을 잤는데 눈을 떴는데 제 앞에 개구리복을 입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머리를 빡빡 감고 막 정보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찬히 봤더니 제가 잡혔던 그 화령 변방대 앞에 제가 지금 와 앉아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불빛이 있어서. 제가 그거 피하느라고 지금 오른쪽 왼쪽 하다가 지금 왔는데 거기를 먹지도 못하고 걸어가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어쩌다가 나 죽으라는 게 운명이구나. 나 죽으라 그랬구나. 근데 내가 왜 계속 살려고 그랬지? 그리고 뒤로 또 돌아섰더니 어떤 인갓집이었어요. 어떡하겠습니다. 변방대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집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변방대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보면 그냥 행진을 하는 거예요. 설마 거기 북한 여자가 자기네 앞에 이렇게 앉아있을 줄은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비가 막 오는데 들어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고구인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동네는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아닌데 두만강에 콸콸 흐르고 아픈 북한이에요. 딱 보면 북한이라고 써있죠. 35kg짜리 깡마르고 새까만 여자면 무슨 북한 여자지 그게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 여자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무릎 꿇어서 너무 급하니까 나 빨리 이 여자가 나를 숨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我有孩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말로 나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할 말이 더 그 사람에게 이 많은 스토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들었더니 가슴 아픈 스토리는 못하니까 그냥 애기가 있다고 울었습니다. 그분이 막 울면서 알겠다고 나도 애가 있으니까 일어나고 왜 우냐고.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나 살려주세요. 알았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발을 넣었다가 와닥닥 놀랐잖아요. 또 그 개구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군복을 입은. 너무 놀라서 나를 여기다가 또 구름통에 몰아놓구나 했는데 보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고 군복을 사다 입고 질이 좋대요. 버리는 가다가 입고 하는데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다가 막 나오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나를 막 밀어넣으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변방대 애들이 볼 수가 있다고. 이제 밭대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를 시댁에 했습니다. 마마! 그랬더니 유선전화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아닌 유선전화는 중국 내에서만 통한단 말이에요. 0433이 영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화가 딱 용길 쪽에서 오는 전화를 받았더니 마마 하고 내가 전화를 받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나가면 10년 감옥 가야 된다고 하던 저하고 틀리게 얼마 안 돼서 돌아온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너 지금 어디냐고. 어디긴 중국이라고. 어머니 빨리 와서 나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가 오시는데 9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운전기사 2명을 써가지고 밤새 자지 않고 달려서 오셨는데 그 9시간을 제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무서워서 계산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9시간을. 비가 쫙쫙 오는 장마철인데 계산이 밖에다가 다 내놓고 저는 그 계산이굴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모르겠으니 그 안에 들어가 9시간을 기다리고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오셔서 제가 그 계산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위. 한국에선 거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거위 집 안에 제가 하도 작다 보니까 거위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9시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를 겨우 빼셨습니다. 들어가긴 잘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거위 집을 다 부실 만큼 해갖고 이제 정말 감격스러웠던 게 왜 힘들었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1m 70에 몸무게가 90kg세요. 저는 35kg인데 어머니께서 막 와서 우리 며느리 찾으니까 저기 거위굴에 들어가 있다니까 어머니 막 울면서 딱 들여다보니까 제가 요만 완전 쫄아 들어가고 구석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막 들어와서 저를 몸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반가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둘이 포옹했는데 어머니 몸무게가 너무 크셔갖고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거위 집이 너무 크셔갖고 사람들이 뒤에서 어머니 엉덩이 다리 잡고 막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빼가지고 바로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인사하시면서 돈을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이 돈 받으라고. 그 집에서 절대 안 받겠다고. 딸을 위해서 잘 쓰고 앞으로 잘 컸으면 좋겠다 하고 내보내는데 저희 시어머님께서 10,000위안이면 중국에서 큰 돈입니다. 한 달 월급이 2,000위안이거든요. 10,000위안을 가져오셔서 돈을 풀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돌아서면서 그 집 바닥에다가 쫙 뿌리고 그러니까 줄씩 막 죽게 하고 고세가나 도망가려고 그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를 거기다가 안 그러면 신고해도 그 사람들이 포상금 받는데 신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주고 저는 어머니 따라 딱 왔는데 이제 애가 7살이 돼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쭉 불러서 16살이더라고요. 엄마를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한 딸을 안고 너무 행복한데 일주일 만에 애 아빠가 한국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집에서 동의해?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나 해본답니다. 한국에 보내야 되는 이유는 중국 땅은 위험하기 때문에 또 앞에 동네에서 또 북한 요소가 북송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러다가 니 또 잡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있으면서 그 감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설미를 한국에 보내기 위한 회의가 있었는데 99%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 내놓고. 왜 반대했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얘가 가버리면 너 같은 거 보지 않고 넌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도 혼자 남게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너 개 좋은 노릇만 한다. 젊은 애가 이제 가서 걔 여기 이 시골 땅에 올 것 같으냐? 이게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가 다 앉아서 시골에는 다 모여 삽니다. 중국에는. 한 번 친척 모이면 한 50명 모이네요. 완전 엄청 큰 모임이에요. 거기서 이제 애 아빠가 결정적인 현타를 날리셨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가 더 좋은 나라 가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잘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지 내 아이의 엄마가 북송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도 시체 하나 사줄 수 없는 저 북한 땅에 묻히는 것보다는 내 아이 엄마가 한국 가는 게 나는 그게 난 마음이 편하다고. 네, 그래서 참으로 저는 애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대한민국은 그분이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저를 데리고 와서 저를 베트남까지 직접 손잡고 왔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부록고에게 저를 딱 인계를 하면서 저에게 딱 돌아서서 마주서서 이제부터는 베트남까지만 가면 잡힐 일이 없습니다.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뒤돌아보지 말고 미안해 하지 말고 한국 가서 잘 살아 이러는 거예요. 뭔 이런 딱 끝나는 말투라서 뭔 이런 헛소리를 하냐고. 꼭 가자마자 혼인신고해서 당신 찾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떠났고 저는 성공을 해서 이제 라오스,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 나와야 중국이랑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했어요.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마 이러면서 남편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안 바꿔주지? 계속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투가 안 좋아요. 어머님 말투가 되게 밝으신 분인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찾지 말래요. 저보고 자꾸. 애 아빠 찾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내가 5년 동안 감옥을 비웠을 때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나 보다. 하긴 그럴 수도 있지. 이제는 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가 살지 올지 말지도 기약 없는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또 센스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알겠으니까 잘 살라고 그래. 그렇지만 그 아이는 내가 꼭 데리고 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사람 안 봐도 된다고 막 화를 냈더니 어머니가 와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애 아빠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서요. 너무 안 믿어져서 이제 나온 다음에 저도 엄청 울었는데 내수막염으로 저를 보내고 한 달도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아픈지도 몰랐고 약을 먹는지도 몰랐습니다. 전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한국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여권이 나옵니다. 탈북민들 바로 여권 안 나와요. 1년 후에 여권을 가지고 제일 먼저 대한민국 초록색 여권을 쥐고 중국에 갔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없고 몇 가지 찾아가 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그 땅속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님께서 반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직 29이면 젊었고 이제 그때는 30살 됐을 때입니다. 빨리 한국에서는 그 나이에 결혼한다니까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애 낳고 살고 차라리 잘 됐다. 이 아이는 네가 보고 싶을 때 중국 와서 보고 내가 잘 키울게. 어머니가 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머니 등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어머니 때리는 걸 처음 봤는데 세게 때리는 게 등을 막 두드리면서 너 왜 그러냐고. 아들의 유언이 설미가 아이 데리러 오면 토달지 말고 주라고 한 게 유언이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말 안 하고 너 왜 그러냐, 너 벌 받으려고 그러냐, 너 왜 그러냐고. 아들이 마지막 말도 너 안 들어줄 거냐고, 너 왜 그러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저를 배려해준 덕에 저는 쉽게 딸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삶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아까워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지켜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 아이와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지금은 혼자서 딸 아이를 키운 지가 6년이 됐는데 딸 아이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임대 아파트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엄마 저 번쩍번쩍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저거 얼마 해? 이래서 아유 딸 저거 엄청 비싸 그랬더니 1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금방 한국말을 배워갖고 100만 원이 제일 큰 줄 알고 100만 원? 이래서 제가 그랬더니 자기가 간식이랑 덜 먹고 돈 안 쓰겠으니까 우리 빨리 저 집 가서 살자고 해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살게 저렇게 좋은 집에서 우리도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다음 달 8월에 제가 경기도 시흥에 아파트 자그마한 거 분양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 인생의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감옥에서 고생할 때 같이 계속 울어주셨던 분이 계셨고 끝까지 여기 함께 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 같고요.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간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